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내년 파리올림픽 축구 예선 첫 경기 중계로 뉴스9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면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가짜 인터뷰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정황은 김만배 씨가 언론계 선배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동원해 가짜 인터뷰를 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동업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김만배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씨의 구속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만배 씨 구속 연장을 위해 법원에서 열린 영장 심사. 검찰은 김 씨가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을 삼척동자도 안다며 구속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을 도우려고 대장동 동업자들에게 허위 인터뷰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한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그분이 이재명 대표란 취지로 말하자 김 씨가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남 변호사를 회유해 번복 인터뷰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영 씨에게도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 뇌물 사건으로 정리하자고 했고 조 씨도 그대로 인터뷰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씨 사이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인터뷰도 대선 여론조작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압박했습니다. 영장 여기 있어요. 아까 뺏었으니까 그냥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김 씨 측은 별건 구속 시도라며 반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속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자정 이후 석방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그런데 이 허위 인터뷰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보도를 가장 빨리 전파한 곳은 언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냐고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SNS에 가장 먼저 올렸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보도가 나오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언론사의 후속 보도도 지켜보면서 믿을 수 있는 보도인지를 판단을 하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순서가 좀 이상했습니다. 2022년 3월 6일 밤에 긴박했던 상황을 신유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밤 10시 20분경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SNS에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화면을 첨부하며 널리 알려달라고 적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올린 시간은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으로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보다도 30분이 빨랐습니다. 이 게시물은 서울 8개 구를 도는 강행군을 마칠 무렵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SNS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이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 대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해당 매체가 사전 교감한 대선 조작 카르텔이라고 맹비난했고 과거 김대엽 병풍 드루킹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 그 몸통으로서 늘 선거 조작 전문자. 이철규 사무총장도 갑자기 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들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중대한 허위 정보라고 판단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 조치를.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그리고 이를 보도한 기자 등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뉴스타파가 자세한 인터뷰를 공개하기 열흘 전에 JTBC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멤버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통한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나중에 그건 착각이었다고 검찰의 진술을 번복했고 윤석열 검사를 만난 인물로 지목된 조모 씨 역시 JTBC 측에
1시간에 걸쳐 자세히 해명했는데 결국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취재기자는 대선 이후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복잡한 우연의 연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최초 보도한 JTBC 기사입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영 씨가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윤석열 검사가 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왔다는 내용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2021년 11월 초 검찰 진술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2021년 11월 말 조 씨와의 대질신문에서 내가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조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준 것은 박모 검사라며 당시 윤석열 검사가 있던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전인 2021년 10월 당시 JTBC B기자와 만나 1시간에 걸쳐 수사무마는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석 달 뒤 JTBC 보도엔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B기자는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해 10월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B기자는 조 씨가 자기 방어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거짓 인터뷰를 보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결과는 0.7% 차이의 박빙이었습니다. 만약 이 인터뷰 조작이 먹혀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면 수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되었을 겁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현 정부에 대한 거친 비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친야 인사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가에 위기가 오면 백성들이 스스로 싸워서 지켰다며 탄핵을 부추기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이 대표는 또 정부가 법제도를 바꿔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노리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회초리를 든 의붓 아버지에 빗대 재혼가정 비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 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민주당에서 잇따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 선동행위나 이 대표는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한 검찰 출석 시기를 놓고 검찰과 세 번째 줄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는 12일에 가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번 주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식이 계속된다면 오는 12일은 단식 13일째 되는 날이라 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움직임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나섰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목적이 무기 거래에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This is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실제로 북한이 전략 무기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는다면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그너 그룹을 통한 우회 지원에 그쳤던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이 더 큰 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고강도 견제를 불러왔습니다. Such a sale would violate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 would prolong the unnecessary suffering of Ukrainian civilians.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핵전력의 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예정된 시험 발사란 입장인데 북러가 밀착하는 시점에서 압박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12일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이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 군사협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다자회의 석상에서 나온 것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나란히 서서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곧 이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과 군사공조 움직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합훈련 공조 확대를 언급했는데 중국에 맞서 결속을 강화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 전략을 조율하고 중국 리창 총리가 참석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선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일 중 3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한일 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내일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북러 간 무기거래 움직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보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면 평양 방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물론 전쟁 중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푸틴의 평양 방문 제의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것을 초청하시었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실제 방북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는다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제안할 거라며 이번 방문은 방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인 오는 9일 열병식을 개최한 뒤 2019년 방러 때처럼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은 평양을 한 차례 방문했는데 러시아의 경우 지난 7월 방북한 국방장관이 가장 고위급 인사입니다. 중러 양측과의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함으로써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 6월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에서 북중러 3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일 때 북중러 신냉전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의 연대의 방점을 두는 외교 활동 안 하겠느냐.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건 4년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있긴 했지만 지금의 만남은 그때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뭘 주고받을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거래를 위험하게 보는 이유는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일단 러시아 입장에선 무기가 급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재래식 무기 소모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1년 반 넘게 치르면서 러시아는 사실상 이 탄약과 무기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예. 프리고진의 반란도 그 때문이었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가진 자주포나 대전차 미사일은 러시아 입장에선 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낮은 핫산 철도가 연결돼 있어서 육로 운반도 가능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체계가 비슷하니까 가져만 가면 곧바로 투입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나토군이 155mm 포탄을 쓴다면 이 러시아와 북한은 152mm 포탄을 씁니다. 규격이 딱 맞는 북한의 무기는 대부분 전선에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무기를 준 대가로 뭘 얻어야 할까요? 이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비료 모두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죠. 당장 북한이 처한 식량 위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보유한 인공위성 기술과 첨단 무기, 핵 관련 기술도 북한에겐 절실합니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관련된 노하우들을 전수받는다고 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ICBM이라든지 그런 미사일의 위협도는 점점 증가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핵 기술 그리고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는 거 이걸 이제 국제사회가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북한은 원하겠지만 러시아가 아무리 급해도 그런 핵심 전략 기술까지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다른 걸 줄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 그게 뭘까요? 네, 지난 5월과 8월 북한은 이 두 차례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했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약간의 기술만 전수해도 북한 입장에선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첨단 기술은 주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쓸모없는 정도, 러시아로서는 효용성이 이미 떨어진 기술 정도는 충분히 줄 수가 있죠. 북한은 그 정도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어느 경우든 북한은 남는 장사가 될 거예요. 자, 거래 정황은 이미 파악이 됐죠. 미국 언론이 보도한 것도 예사롭지가 않고요. 네,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주고받을 게 명확한 상태입니다. 이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도장을 찍는 정도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두 나라를 향한 국제사회 제재가 이어지는 한 이 북러 관계는 군사협력을 포함해서 더욱더 끈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해지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이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북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두고 야당과 한덕수 총리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안보 불안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한 총리의 답변은 장세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미 간 북핵 확장 억제 강화로 인해 북한의 도발이 더 늘어났다는 야당의 주장에 한덕수 총리는 북한의 요구에 맞춘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느냐고요?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미일 공조가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두고선 감정 섞인 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거는 정말 눈앞의 것으로 정말 궤변입니다. 궤변. 이야, 정말 참 황당합니다. 절대로 황당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종전선언이 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국가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국민의힘은 중국과 문재인 정부 간 산불 1화 합의는 주권 포기라고 비판했고 한 총리도 정책 결정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주권 침해 아닌가요? 안보나 이런 국방의 차원에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분명히 하고 있고.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7년째 하지 않는 민주당을 비판하자 야당 의원이 비속어로 소리치는 과정에 삿대질까지 오갔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네. 이런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정치권의 이념 논쟁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도 번졌습니다. 민주당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문제 삼자 박 장관이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이냐고 반박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의 전후 사정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단은 어제 국회에 출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백선엽 장군은 친일 행위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광복회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 자료를 내자 민주당은 박 장관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보훈부 장관께서 광복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박 장관은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을 당시 백 장군은 친일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언급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계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 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잠깐만, 지금 장관님께서 너무 오바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거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건 해방 후의 일이라며 박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 부친의 이력을 언급하며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비방한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가 치하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 감사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수처가 오늘 감사원과 권익위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의 감사원과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 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인 사태 압박에 동원되어 정치적인 감사를 하는 이러한 행태가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10여 건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직원의 갑질을 해 징계를 받은 간부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고 세종청사에서 일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감사 착수 계기가 된 권익위 내부 제보가 신빙성이 있었는지, 감사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 소환 조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했는데 요 며칠 다시 한여름 옷 꺼내 입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와 그제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관측될 정도였습니다. 낮에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늦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한강공원.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3355 모여 더위를 식힙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젯밤 88년 만에 서울에서 9월 열대야가 관측된 데 이어 어제도 일부 지역 밤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며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낮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가을의 상징인 코스모스가 활짝 폈지만 서울의 낮 기온은 한여름 같은 32도나 됐습니다. 아직 한참 여름인 것 같은 날씨인 것 같아요. 가을이 언제 올런지 모르겠는데 오더라도 겨울만 급하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의 평균 기온은 28.5도로 기상 관측 이래 9월 일평균 기온으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다양한데 기압계가 계속 변해서 유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시기도 있고 기상청은 다음 주 초까지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치러졌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 치러진 시험인데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킬러 문항 대신 어떤 문제가 등장했을까요?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이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으고 시작종을 기다립니다. 9월 모의평가 1교시 국어 영역에선 만만치 않은 난이도에 당황했다는 반응입니다. 살짝 작년보다 더 꼬아서 나오는 듯한 걸 느꼈어요. 준킬러 문항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공교육이나 EBS에서 배우지 않은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는 킬러 지문은 사라졌지만 선택지의 난이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틀린다, 풀지 못한다 이런 문항은 없을 것으로 킬러 문항은 확실히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역시 3가지 넘는 개념이 결합되거나 고교 수준 이상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영역은 EBS 연계 체감도가 높았습니다. 킬러 문제 하나에만 시간을 쏟지 않아도 많이 나와서 공부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서. 입시업계에선 준킬러 문항을 활용해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 같고 선택지의 변별력을 기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는 본 수능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의평가 성적은 다음 달 5일 통보되고 올 수능은 11월 16일 치러집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최근 경찰 개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고 글을 쓴 사람은 경찰이 아닌 직장인으로 확인됐죠. 이 직장인이 경찰 개정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IT 전문가가 만든 것으로 경찰,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 말만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든 건지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개정을 사칭해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구속된 30대 직장인. 저 경찰청 개정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경찰은 이를 해당 계정을 판매한 IT 개발자 35살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이직하려는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직장인 익명 게시판 계정을 구하던 중 허위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드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게시판에 가입하려면 소속 직장 이메일을 통해 재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증 메일이 직장 서버에서 발신된 것처럼 조작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삼성과 LG 등 대기업은 물론 경찰,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살인 예고글을 올린 직장인도 경찰을 사칭해서 이성을 만나려고 경찰 계정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인증을 우회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방법으로 총 100개의 계정을 생성 판매하여 약 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계정 사칭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커뮤니티 업체 측에 허위 계정 현황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여성을 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의 배후로 알려진 이른바 MZ세대 조폭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사고를 제보한 유튜버의 입을 막으려고 3억 원을 건네는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돈을 왜 주고 왜 받는 건지 그 이유가 언급되는데 이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김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만 원권 뭉치가 가득 든 가방을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건넵니다. 돈을 받는 남성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고를 낸 신모 씨와 MZ세대 조폭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 A씨. 돈을 받은 뒤 앞으로 입을 닫겠다고 약속합니다.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고 컨텐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을 겨우 받았습니다. 돈을 준 이는 MZ세대 조폭 중 한 명으로 검찰이 파악한 B씨입니다. 불법 이런 수사에서 처벌하고 다 받았으면 이제 저희도 다만 드리는 이유는 지자인들이 하는 것도 검찰은 신씨 교통사고로 인해 조직 정체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B씨가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이미 신씨가 MZ 조폭과 연루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불법 사업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신씨 집에서 현금 1억 원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신씨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신씨 자금이 MZ 조폭과 연관됐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10대 수험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현장에 갔다가 성범죄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수능시험 제도전을 준비하던 19살 레이 양은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산의 한 스터디 카페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채용 조건은 스터디 카페도 무료로 이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접 도중 카페 관계자라던 30대 B씨는 A양을 인근의 한 변종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양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결국 한 달 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었겠어요. 유족은 장례식장을 찾은 A양의 친구에게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 B씨가 스터디 카페와 전혀 관계가 없었고 성범죄를 목적으로 A양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을 속여 성매매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접을 보고 이거보다 더 조금만 섹시하면 더 좋은 알바가 있다 해가 데리고 가서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양의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위해 B씨의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일본의 방류 이후 정부가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수산물을 판매하는 기업과 지자체가 소비자 불안 해소에 직접 나섰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성능 장비로 자체 검사를 한 뒤에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지선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자체 식품 검사센터. 연구원이 믹서기로 간 생선을 방사능 검사기에 넣습니다. 세슘 134, 137, 요오드 131이 전부 다 불검출이라는 표시고요. 2021년 도입한 2억 원짜리 기계로 오염수 방류 이후 검사 범위를 전체 어종의 25%에서 75%로 늘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방사능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방사능 수산물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인력도 그쪽으로 많이 투입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주요 40여 개 어종에 대해서 대부분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 지자체는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해 수산물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17시 11분입니다. 오늘 수거한 3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산물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사 강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라고 지적합니다.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그 말에 신뢰성을 갖고 계속 먹을 거예요. 서울시는 시민이 요청하면 수산물 검사를 해주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마련했고 경기도와 인천시도 갯벌과 어시장에 대한 자체 검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기름 넣기 무섭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원유 생산을 줄일 계획이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더 뛸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6.69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현재 감산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Saudi Arabia and Russia are extending their output cuts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The bond market is maybe pricing in a little more risk of inflation. 국내 휘발유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리터당 1,500원대였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두 달 새 1,700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과 제주도는 이미 1,800원을 넘어섰고 강원, 경기, 충청 지역도 1,75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요. 일주에서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중국의 수요 회복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 100달러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물가가 다시 3%대로 오르며 인플레 불안감이 커지는데 유가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를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대대적 투자를 앞세운 역작들이 공개될 때마다 기업 주가는 요동칩니다. 현 시점 어느 기업이 순항하고 있는지 박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형 챗GPT를 내세우며 네이버가 공개한 하이퍼클로바 X. 네이버의 가치와 경쟁력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낼 거라 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클로바 X 공개 당일 6.2% 상승한 네이버 주가는 다음 날 곧바로 7.8% 떨어졌습니다. 성능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겁니다. 실제 공개 전날 접속자가 몰리면서 답변이 지체되는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익성에도 물음표가 달리면서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최근 한 달 사이 4조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직 전체 사업 중 일부분에 불과한 생성형 AI가 빅테크 주가를 흔드는 건 외국도 마찬가지. 올 상반기 챗GPT 열풍과 함께 제작사인 오픈AI 지분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반대로 구글은 챗GPT의 대항마로 바드를 공개했다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승리한 빅테크 업체들이 주가도 상승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수익성 검증 단계에 접어들면서 옥석 가리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최근 금감원의 재검사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으니 피해 보상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남아있는지 정준영 기자가 피해자들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4년 전 환매 중단으로 2,6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 오늘 다시 금융감독원에 모였습니다. 신속한 분쟁 조정 실시하라. 운용사가 거짓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 펀드를 돌려막은 사실이 금감원 재검사를 통해 새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든 어쨌든 돈을 빨리 돌려받아서 거기다 이자까지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회사는 부실 채권을 사들이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펀드 피해자들은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밝혀 분쟁 조정을 다시 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요구했습니다. 2021년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 비율을 40에서 80%로 결정했는데 추후 판매사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되면 100% 피해 회복도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추가 확인을 거쳐 분쟁 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남부지법은 오는 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 대표는 펀드 자금 불법 운용, 부당이득 취득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떨어져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는데 서울의 집값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고 청약시장에도 다시 과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백대우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7월 전용 84제곱미터가 2달 전에 비해 7억 원 가까이 오른 4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입주 이후 최근 호가는 47억 원까지 더 뛴 상황. 이런 분위기는 강남권뿐 아니라 용산구와 성동구 등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10건 가운데 한 건은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 덕에 서울 아파트 값도 전고점의 8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이상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에 거래량이 줄어 집값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자들의 지갑도 닫히는데
이런 상식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에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뛰면서 투자 심리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집값이 가장 싸다는 심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똘똘한 한 채에 올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가 확대되고 있고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현입니다. 기후재난이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악의 산불에 시달린 그리스에는 물난리가 났고 브라질 남부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소 21명이 숨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떠내려가는 화분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가게 바로 앞까지 물이 넘실거리고 직원들은 쓸어내기 바쁩니다. 지난 여름 산불과 가뭄 등 극한 이상기후에 시달렸던 그리스에 이번엔 폭우로 홍수가 났습니다. Έχω μαγαζί 36 χρόνια, πρώτη φορά έχω δει αυτό το πράγμα. πρώτη φορά. Και δεν είναι αυτό. 수도 아테네의 연평균 강우량이 400mm인데 그리스 중부 지역에 20시간 만에 7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리스 총리는 완전히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Οι μετρολόγοι, αλλά ξέρουμε ότι καθώς φαίνεται θα έχουμε ακόμα κάποιες δύσκολες ώρες μπροστά μας. 브라질 남부에선 온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하루 만에 7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재민 3,700명이 발생했고 21명이 사망했습니다. Eu me sinto arrasada, gente. Eu perdi tudo. Tem muita gente que perdeu mais, mas olha aqui em casa não tenho mais nada. 브라질이 남극 인근에서 형성되는 온대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건 드문 일인데 지난 6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이로 인한 폭우로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와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가 올해도 공동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미술 시장의 활기는 정점을 지났다고 하지만 업계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박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채운 엉킨 다리와 말발굽. 시대적 혼란을 표현한 미국 회화의 거장 필립 거스턴의 말년작입니다. 밭일을 끝내고 귀가하는 사람들. 농민의 삶을 주요 소재로 삼았던 장프랑수아 밀레의 스케치 작품입니다. 전 세계 정상급 갤러리 120여 곳이 루이스 부르주와 조지 콘도 같은 거장의 작품을 들고 서울을 찾았습니다.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중세시대 회화부터 동시대 베트남, 싱가포르 작가의 작품까지 두루 만나볼 수 있습니다. It's been great getting to know the Korean audience. This year we have friends coming from Hong Kong, Taiwan, mainland China, from all over Asia, congregating here in Seoul. So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키아프는 단색화 거장 박서보의 추상화와 추정가 43억인 샤갈의 회화를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프리즈의 물량 공세에 밀려 상대적으로 이목을 끌지 못했던 키아프가 올해는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젊고 역동적인 작가들을 많이 선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컬렉터들이 모이면서 오늘 김포공항의 개인 비행장과 라운지 등에는 수백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세계 최초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불안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금 전 끝난 아시안컵 예선 카타르와의 경기를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전방에 장신 스트라이커 허유를 배치한 황선홍호. 광주FC 동료 엄지성과 전병관이 양쪽 날개 자리에서 공격을 지원했습니다. K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선수들을 내세운 겁니다. 대표팀은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전반 12분 기습적인 땅볼 크로스, 2분 뒤엔 엄지성의 발밑에서 시작된 공격이 허율의 크로스와 전병관의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36분엔 허율의 헤더에 엄지성이 발을 갖다 댔지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우세했던 경기는 상대 공격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카타르는 전반 38분 알라위가 롱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오른쪽 골문 구석을 찌르는 슈팅으로 우리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엄지성을 필두로 상대 진영을 흔들고 해외파 이현주까지 투입했지만 오히려 후반 22분 알랍둘라에게 추가골을 내줬습니다. 의외의 상대 전력에 당황한 대표팀은 0대2 완패로 파리 올림픽을 향한 여정을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같은 경기장에서 9일 키르기스스탄, 12일엔 미얀마와 줄줄이 예선을 치릅니다. 두 경기 결과에 따라 조 1위나 2위 중 상위 4개 팀 안에 들면 내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창원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첫 승이 간절한 건 형님 대표팀인 클린스만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평가전을 앞두고 웨일스에 모였습니다. 최상의 컨디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웨일스 카디프에 도착한 손흥민. 토트넘의 절친한 동료이자 이틀 뒤 적으로 만날 벤 데이비스도 함께했습니다. 같이 와서 안 버벅대고 잘 왔어요. 그동안의 한국행이 늘 12시간 넘는 비행과 8시간의 시차를 극복해야 했던 만큼 이번 영국 원정은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오는 선수들이 조금 이제 걱정되죠. 아마 우리의 고충을 알지 않을까. 반면 11명의 국내파 선수들에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2시니까 그쵸, 이제 4시간. 다행히 회복 훈련부터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좋아. 훈련을 지켜본 웨일스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따라하며 A매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소집 이틀 만에 25명이 모두 모인 첫 훈련은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쾌한 출발만큼 승리 의지는 강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파이팅. 클린스만 호의 첫 승 도전은 모두 TV조선이 함께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레아 공주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호소하다 사라집니다. 럭그룹 엑스제팬의 요시키가 무대에 올라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맞은편 피아노 앞에 진짜 요시키가 앉아서 합주를 합니다. 먼저 등장한 건 홀로그램 분신이었습니다. 유령들이 스페인 의회 앞을 행진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공공건물 주변 시위 금지법이 통과되자 출동한 홀로그램 시위대입니다. 물리적 시위보다 훨씬 강력하게 세계의 이목을 끌어당겨 결국 이 법이 폐기됐죠. 그 이듬해 세계에서 두 번째 유령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홀로그램 시위였습니다.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며 엄포를 놨지만 시위가 다 이랬으면 좋겠다고 내심 반기지 않았을까요? 테러가 잇따르면서 프랑스 정부가 시위를 금지하자 파리 광장을 사람 대신 신발이 뒤덮었습니다. 우리는 걷고 싶다고 소리 없이 외칩니다. 미얀마 거리에는 꽃을 꽂은 신발들이 놓여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에 맞선 무언의 시위입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맑고 고든 의지의 표대 끝에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으로 나부낀 깃발이었습니다. 그 여린 듯 굳센 바람 앞에 교육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제 날 거리로 나서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거두고 신분의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교사들의 고든 의지에 놀라 징계할 엄두를 못 낸 것이죠. 선생님들이 연 8차례 집회는 경이로웠습니다. 집회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깨우쳤습니다. 주말마다 수만 명이 광화문 땡볕에 펼친 검은 물결은 전혀 사납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확성기 소리에 멀미가 나던 그 광화문이 아니었습니다. 20만 명이 앉은 국회 앞은 이렇게 바둑돌을 놓듯 오와 열을 반드시 맞춘 거대한 전묘화였습니다. 노조가 없고 정치꾼, 시위꾼이 없고 선동이 없는 집회였습니다. 물론 불법과 폭력, 소음과 민폐도 없었습니다. 신고한 시간은 칼같이 지키고
가져온 봉투에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집회는 초등교사 커뮤니티가 이끌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교사가 나서 실무 운영팀을 공모했습니다. 그렇듯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집회에 깃든 절제와 진심이 눈부셨습니다. 이 거칠고 삭막한 시대에 세운 또 하나의 스승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노래 대신에 대안학교 교가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교실로 돌아가 희망을 노래할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노래가 좌절을 넘어 교실과 교단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꽃피우리라 믿습니다. 9월 6일 앵커의 시선은 가르친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9월인데 왜 이렇게 덥냐는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더울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쉽게도 당분간은 때늦은 낮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가 이맘때 가을 날씨 느끼실 수 있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수 있어서 건강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경남 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서도 강한 바람이 전망됩니다. 오늘 밤까지는 전남과 제주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이 16도, 안동 15도 등 선선함을 넘어 다소 서늘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호남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덥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